안녕하세요. 세상에 맞은 놈은 다리 뻗고 못 자도 때린 놈은 다리 뻗고 잔다는 말은 한두 번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다른 친구 때문이었고 쓸데없는 동정이 화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 그다지 친하진 않았지만 종종 대화를 나누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가면서 학교가 나뉘게 되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 중학교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을 때였고 다른 친구를 통해 한 친구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요즘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마침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면 같이 저녁도 먹으면서 살갑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인문계에 다니고 있어서 야자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 친구와도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본인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잠시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건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는 결국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 가게 되었어요. 놀이터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보였고 제가 그 친구를 향해 손을 흔들며 걸어가자 그 친구는 갑자기 몸을 돌려서는 반대편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 뒤에 온 사람들을 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내가 쟤 괴롭혔다면서? 네. 그게 무슨 저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상관없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2명의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근처 공터로 끌려가서 좋지 않은 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멍이 들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홀연히 사라졌고 그나마 기억하는 건 그 사람들의 교복과 한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세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아버지에게 바로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이 되니 얼굴은 이미 피멍이 가득했고 안경이나 마스크로 가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부모님은 저에게 어디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날 두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저를 불러낸 그 여자는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게 아니라 쏙 빠져나갔더라고요. 결국 저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는 그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합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한 명은 한부모 가정이고 한 명은 할머니와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도 아버지는 연거푸 술만 들이켜졌고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동네를 살다 보니 그 여자애를 마주칠 날이 있었는데 만나기만 하면 뺨이라도 한 대 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결국 피하게 되는 건 지은 죄도 없는 저였습니다. 돌아가는 저를 따라온 걔는 저를 향해 뺨을 때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니까짓게 어디 재수없게 누굴 동정해? 뭐 그때 나 왜 불러낸 거야? 꼴 같지 않게 나 동정하는 꼴이 무서워서 오빠들한테 손 좀 봐달라고 했다. 우리 부모님 이혼했어도 너보다 훨씬 잘 사니까 주제 파악 잘하고 다녀.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울고 부탁을 하여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크게 남아서 제 또래의 남자들이 2명만 있어도 그 길을 지날 수 없었고 남자들과 말을 섞어야 할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1년 정도 받았고 이후로는 여자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친구의 남자인 친구를 함께 만나보는 식으로 스스로 극복을 하려 엄청 애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부모님께 설득해서 성형수술도 했고요. 미용을 위한 자연스러운 성형이 아니었다 보니 조금은 과한 성형이기는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가능한 사람들을 피해서 하는 일을 찾다가 하게 된 일이 애견 미용일이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실기시험을 합격하고 동물병원과 여러 샵에서 근무를 하며 경력을 키웠고 덕분에 20살 초반에 제 가게를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사람과는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게 전부고 저는 제 일만 하면 되다 보니 사람과 부딪히는 부분이 작다는 게 저에게 가장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제 가게를 오픈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퇴근길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웬 낯익은 푸들 한 마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행복이? 행복이 여긴 어쩐 일이야? 어휴, 행복이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줄을 놓쳐버렸네요. 아, 견주님 안녕하세요. 행복이 발톱이 제법 길었네요. 다음에 미용 오시면 발톱도 깎아둘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이제 퇴근하시는 길이신가 봐요? 네, 오늘은 늦게 대형견 미용이 예약되어 있어서 좀 늦게 끝났어요. 가는 방향이 같아서 가는 길에 행복이라는 푸들의 견주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제가 오픈을 하고 거의 2년 동안 꾸준히 미용을 하던 아이랑 견주님도 강아지도 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그 견주님에게 연락이 자주 왔고 이상하게도 퇴근길에 자주 마주쳐서 퇴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는 조금은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성형을 하고 난 이후로는 인상이 좀 강한 편이라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야 제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려는 자체만으로도 큰 발전이라며 좋아하셨고 더군다나 부침성이 좋은 신랑이 부모님은 딱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 시댁에 인사를 가면서부터였는데 신랑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와 저와 나이가 같은 시누이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뒤를 돌아 인사를 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제가 다음 생이라도 보고 싶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까지 시켜서 저를 때리라고 한 장본인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민지 씨라고 했죠? 이쪽으로 앉아요. 차린 게 없어서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 아닙니다. 반찬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견례는 언제쯤으로 생각해요? 아직 이야기는 안 해봤는데 양가 부모님들 편하신 시간대로 준비하려고요. 아, 그리고 얘는 설인이라고 민지 씨랑 동갑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이름까지 역시나 틀림없는 그 여자였고 저는 애써 웃으며 체할 것 같은 식사 자리를 마쳤어요. 제가 성형을 해서 그런 건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고 제가 이름이 워낙 크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알려주고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악연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랑도 동생과 굳이 살가운 남매 사이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상견례를 하는 날과 결혼식 날 이외에는 크게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시누이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저희와는 마주칠 일도 없었거든요. 이후 2년 동안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법 대처를 잘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명절이라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다가 시누이가 나이가 같으니 학교를 어디를 나왔냐고 물으면 아예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고등학교는 처음부터 진학을 하지 않은 채 기술을 배워 창업을 했다고 하는 식으로 연결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피했거든요. 다행히도 신랑과 연애를 할 때에도 저는 제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신랑도 옆에서 아 그랬구나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누이에게서 처음으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김민지, 너 옛날에 나한테 맞았던 걔 맞지? 대답 없는 거 보니 맞네. 와, 성형까지 하고 말투도 사투리를 안 쓰니까 진짜 모르겠더라. 야, 대답 좀 해보라고. 왜? 왜? 너 지금 왜라고 했어? 너 아주감 이렇구나? 이제 우리 다 성인이고 그 일은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서로 모른 척하고 지냈으면 해.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건 없지. 성형은 다 했지만 사진은 남아있는데.
이런 거 인터넷에 돌아다녀도 괜찮겠어? 뭐, 아,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합의도 해줬겠지. 나한테 정말 왜 그래? 처음부터 내가 그 김민지인 거 알았으면 나 이 결혼 죽어도 반대했을 거야. 그 전화 이후부터 저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수시로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놀러를 오겠다고 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하나씩 사서 모은 명품 가방을 빌려가서는 물려주지 않기도 했고, 제 옷과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반년 정도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신우이와 머리채라도 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기라도 한 건지 정말 되들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셋이서 술을 먹자고 했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오빠 얘 거짓말 엄청 잘하는 거 알아? 민지가 무슨 거짓말을 해? 얘 다 거짓말이야. 학교도 얼굴도 친구도. 얘 사실은 나랑 동창이거든. 근데 왜 동창이라고 말 안 했어? 몰라? 아 근데 얘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들한테 엄청 꼬리치고 그래서 선배들이 막 쟤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 야, 너 술 그만 마셔. 술 취했네. 나 술 안 취했어. 내가 쟤의 진실을 알려주겠다니까? 하도 꼬리를 치고 다니니까 이뻐지려고 성형도 저렇게나 했잖아. 완전 성형괴물. 역시 너를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었네. 나가. 신랑은 그렇게 신우이를 쫓아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상황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우이가 당장이라도 예전의 사진을 꺼내서 증거라고 하며 신랑에게 보여줄 것 같았고 그래도 가족이니 제 말보다는 동생 말을 믿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신랑은 저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화를 내고 보채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술을 좀 마셨으니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하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이 참 고마웠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꼭 말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님의 생신이라서 저는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식당을 예약해 두었고 그리 그렇듯 백화점 상품권과 케이크를 사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제일 먼저 와 있어서 미리 케이크를 꺼내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퇴근을 하고 오는 시어머님과 신랑보다 시누이가 먼저 왔더라고요. 애써 무시하며 케이크를 꺼내고 준비를 하는데 시누이가 저를 보고 비웃음을 지으면서 부모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부모님도 너 낳고 미역국 먹었겠지? 아유 미역도 아깝다. 뭐 그렇잖아. 무슨 재주로 우리 오빠 꼬셔서 결혼한 건지는 몰라도 알아서 떨어져. 그때 보니 너네 부모님도 건강 조심하셔야겠던데? 저는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케이크를 시누이의 머리통 위로 찍어버렸고 순식간에 식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저에게 욕을 하며 너 같은 건 역시 내가 답이다 하며 저에게 옆에 있던 밥그릇을 던졌고 저는 그 그릇에 맞아 머리에 피가 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는 자기 머리를 정리하고는 저에게 꼴값을 떤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물먹이며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도착한 신랑과 시어머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는데 시누이는 거기다 대고 제가 먼저 케이크를 집어던졌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누이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사실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고 괜스레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사실 저는 아가씨랑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요. 고등학교 때 아가씨 때문에 모르는 남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기술을 배워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후 저는 그 충격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살았고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봐 원하지 않게 성형수술까지 하고 그렇게 꼭꼭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가씨가 제가 성형까지 한 걸 알아채고는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다고 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저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케이크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화난다고 나한테 케이크 던졌잖아. 그게 아니라 아가씨가 저희 부모님도 전학 후 미역국 먹은 게 딱하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간 거죠. 엄마 봤지? 얘가 먼저 한 거 맞다잖아. 그리고 그 순간 신랑은 시누이의 뺨을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고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랑은 시원한 음료를 하나 뽑아와서는 저에게 주었고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학창시절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난히 남자들을 무서워하고 겁이 많으니 곁에서 잘 보듬어주고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딸 앞에서 손찌검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냥 저에게 그런 아픔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설마 그 가해자가 본인의 동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어려서부터 안 좋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집으로 연락이 오거나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어서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희 시댁에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냐고 하며 걱정해주는 신랑 덕분에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몸은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던 건지 저는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에 유산을 하게 되었고 1년 정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누이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고 시어머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식을 잘못 키워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를 하셨어요. 정작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사과를 한 셈이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평소와 같이 강아지 미용을 하고 데리러 온 견주님께 결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분과 통화를 하는 내용이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 뭐 이번에도 피임은 잘했냐고 그것도 시기마다 바꾸려니 귀찮다고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본인 집으로 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려서 여자친구가 피임 장치 같은 걸 하나보다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봤는데 휴대폰 끝자리가 유난히도 눈에 있더라고요.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엄청 젊어 보이셔서 싱글인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좀 젊어 보이기는 합니까? 가게 단골 아가씨인데 또 뭐 사달라고 조리려고 하겠죠. 그렇구나. 이번에도 루이랑 똥이 미용이랑 목욕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태연하게 대화를 하는 척 했지만 손님이 나가자마자 휴대폰을 열어서 전화번호를 확인했고 그 여자는 시누이였습니다. 사실 휴대폰 번호까지 보지 않더라도 배경화면이 시누이라 단번에 알아보긴 했지만요. 저는 속으로 끼리끼리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잊으려 했습니다. 솔직히 남의 연애 사회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제가 한가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주에 주말에 저희 친정집에서 과일을 많이 보내주셔서 시댁에도 좀 가져다 드릴 겸해서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었고 저는 시누이가 당연히 혼자서 자취생활을 하니 시어머님 혼자 있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시누이도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나가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냥 뻔뻔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왜 여기 있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착잡한 표정의 시어머님은 요즘 시누이가 이래저래 많이 힘드니 서로 조심하면서 살자고 했고 저한테도 시누이를 좀 용서해달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무슨 일이 있어요? 에휴 내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안 좋은 일을 당했단다. 네? 어휴저게 지금 임신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없고 그래도 지 새끼라고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임신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 하 정말 왜 이렇게 세상이 흥행한지 모르겠다. 너무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신랑도 시어머님도 말을 아끼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새로 루프 시술을 했다는 통화 내용을 들었으니 임신을 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에 저는 시누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신우이는 책상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책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야 나가 너 정말 임신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온 식구들이 내 눈치 보는 거 안 보여? 지금 그 말 거짓말이라는 거지? 왜 이런 짓을 해? 애는 원래 유산 잘 되는 거 아니야? 너처럼 뭔 애가 말했지? 너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내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집에서 신경이 쓰이고 짜증나. 아, 그리고 나 임산부라 예민하니까 좀 나가줄래? 니까 짖게 그리고 너는 애 낳지 마. 나와봤자 너 같은 거 나을 텐데 그거 별로 이로울 것 같진 않아. 몸이나 팔고 다니는 게 뭐라는 거야. 뭐. 신우이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난 순간 저는 임신을 했다고 하는 신우이의 배를 잇는 힘껏 발로 차버렸고 그와 함께 쿵하는 소리와 신우이의 죽는 듯한 엄살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열리고 허둥지둥 들어온 시어머니와 신랑은 그 상황을 보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고 그 자리에서 저는 태연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임산부가 쓰러져 있어서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자 시어머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얘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임신한 애한테 이럴 수 있어? 임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아가씨 임신 아닐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다니시는지 기간마다 피임장치도 꼬박꼬박 하시고 돈 많은 남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돈도 두둑이 받고 지내더라고요. 얼마나 유명하시면 저희 가게의 단골도 아가씨 손님이시던데 등잔 밑이 참 어두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는 일어나서 제 머리채를 잡으러 뛰어왔고 그런 신우이를 신랑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부엌에 가서 가위를 갖고 오셔서는 신우이의 긴 머리를 거의 커트가 될 정도로 덥수룩하게 자르고는 가위를 바닥에 던지셨습니다. 내가 네 아빠한테 맞다 지쳐서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딴 식으로 행실을 하고 다녀. 엄마 진짜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같이 병원에 가보면 되겠구나. 네가 임신이 맞으면 난 경찰에 신고해서 그놈 잡을 거고 아니면 너 이제 내 딸 아니다. 뭐해? 안 일어나고? 엄마 미안해. 저딴 게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가족들이 다 변한 것 같아서 저는 신우이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저는 방금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거기에는 신우이가 저에게 했던 수많은 막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파일을 들은 시어머님은 당장 나가라며 신우이의 물건들을 집 밖으로 던졌어요. 신우이는 울면서 사실은 본인이 사채빚이 있어서 갈 곳도 없다며 사정사정했지만 양치기 소년에게 더 이상의 배려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만난 그 순간 신우이가 저에게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사과를 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 비밀을 신우이가 다 퍼뜨린 순간부터 저에게는 복수심 이외의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본인 혼자 잘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 신우이는 사라졌어요. 신우이가 눈에서 안 보이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살았을지.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저희 가게에 미용을 맡기러 신우이의 단골 손님이라던 분이 왔어요. 저는 미용을 다 해주고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바탕화면에 여자친구분 없어졌네요? 아이고 말도 마소 그 여자가 여기저기 사기를 오만상 치고 다녀서 지금 어디 짱 박혔는지도 몰라요. 아,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나야 뭐 괜찮은데 거기 돈 뜯긴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 잡혀도 문제 안 잡혀도 문제락하대요. 뭐 남일이라 상관도 없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질문을 했네요. 애들 간식 좀 챙겨드릴게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신우이가 다른 데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그동안 사람들 속이고 등쳐먹고 살았으니 이제라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신우이를 골탕을 먹인 건 없지만 여전히 사람이라는 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인생의 악연을 만나게 된다면
꼭 당당히 맞서서 싸우시길 바랄게요. 저는 예전부터 늘 겁만 내다 이제야 목소리를 낸 게 너무 늦은 것 같아 후회스럽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